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법원이 내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사건 첫 공판을 촬영해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단 보석 신문은 중계 대상에서 빠졌는데 이 보석이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어제 대검찰청이 강력 반발하는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 여당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4명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쯤 법정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보석 신문 중계는 불허됐는데요. 보석 신청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석열은 갱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원칙이 불가능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윤석열은 이 모든 상황을 탈옥의 기회로 삼는 내란 수괴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도 내일 열립니다. 사상 초유,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는 건데요. 김 씨는 오늘 특검에 소환되기도 했죠. 금일 오전 10시부터 이우한 화백 그림 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 씨를 특가법 위반 뇌물 혐의 피의자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모습, 우리 국민들은 이틀에 한 번꼴로 보게 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15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사건 첫 공판이 열립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대부분 과정을 중계하기로 했다. 단 보석 신문은 제외된다라는 게 현재까지 법원 출입 기자단 등을 통해 알려진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 따르면 실시간 생중계 가능성은 없고 미리 녹화를 해서 추후에 인터넷에 올리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정 위원님, 네. 그럼 우리가 올 초에 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때 녹화해서 오후에 방송사에 제공되면 빨리 저희도 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네. 형식이 될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한마디로 정리하면 시간차 중계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헌재 때 우리가 기다렸던 거 그때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보석을 신청한 것 자체가 참 염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보석 신문 자체는 중계를 허용 안 했거든요. 예. 그거는 내일 신문 과정에서 왜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고 하니까 재판부의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중계가 된다면 저희가 재구속되고 나서 한 두어 달 만에 보게 되는 것인데 이거는 특검법에 이제 명시가 돼 있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락해야 된다라는 특검법의 규정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계를 허용하는 것 같은데요. 예. 뭐 본인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고 보석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길만이 본인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예. 많은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보석 신문까지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반응도 있던데 아마 뭐 건강 이런 건 또 개인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도 있어서 법원이 불허했을까요? 물론 내일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네, 예. 그렇겠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화면에 등장하는 게 지난 7월 9일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있었고 79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공개 영상이 나오는 셈인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점을 강조했었잖아요. 내일 그 실제로 보여지는 영상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실제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법 14일조인가요? 여기 보면은 중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돼 있으니까 법원에서도 중계를 하기로 했는데 내일 여튼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국민의 여론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
모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전직 대통령이고 검찰총장이었던 분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는 비판도 있었잖아요. 저는 앞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행되는 재판에 나와서 성실히 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내일 여튼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떤 건강 상태로 국민들께 비춰질지 그게 제일 관심입니다. 예, 건강 상태를 지켜보는 것도 일종의 내일 주목해서 봐야 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그럼 배경을 좀 짚어볼게요. 이른바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국민 비판, 학습 효과일까요? 꽤 적극적으로 법원도 물론 특검이 신청한 걸 허용하는 모양새긴 한데 신속하게 결정을 한 것 같거든요. 일단 내일 재판은 특검법이 시행돼서 특검에 의한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예. 앞서 기소가 됐던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거는 특검법의 적용은 안 받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 재판에 있어서는 공개 재판이 원칙입니다. 근데 거기서 공개라는 것은 방청이 허용된다는 의미에서의 공개인 것이고 일반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재판장의 특별한 허가가 있을 때만 중계가 방송 중계가 가능한 것이죠. 근데 특검법에는 일단 방송 중계를 원칙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법률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지금 지기현 재판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란 재판은 사실은 상당 부분은 방청도 허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 당사자들만 법정에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한 비판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고 그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서 형사재판의 첫 기일의 전 과정을 녹화 중계 형태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지기현 재판부와 좀 대비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반성적 조치라는 표현이 딱 들어오네요. 지난 4월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 때 지기현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했는데 그때는 어제 김건희 씨 출석한 것처럼 출석하는 장면만 이렇게 촬영이 가능했고요. 실제로 판사와 질문이 오가는 이른바 그 알맹이는 촬영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은 방송사 카메라가 촬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본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은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촬영을 해서 방송사에게 시간차로 제공을 할 걸로 지금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 출입 기자단 간사단과 법원 측이 마지막으로 좀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홍석준 위원님. 네. 그리고 내일 공판이 끝나면 바로 보석신문을 한다고 하거든요. 보석신문은 중계 신청이 불어대는데 이거 왜 그럴지 또 내일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좀 보석의 필요성을 어필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 보석은 이제 보석 여부를 직접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중계가 됐을 때의 어떤 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여론 내지는 다른 어떤 압력에 의한 어떤 결정이다 이런 어떤 의혹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서 중계를 불허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내일 재판 중계는 우리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하급심에 있어서 중계가 이루어지는 1호 사건이 됩니다. 좀 전에 이제 김영남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어떤 선진국에서는 어떤 피해자의 어떤 방어권 차원 그리고 또 그 정인들의 어떤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보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 증명을 하는데 중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론 재판으로 이제 기울어지면 좀 방해가 될 그런 어떤 우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계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특검법에 의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이렇게 중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일 아무래도 보석신문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본인의 어떤 기본권의 어떤 방어권의 어떤 원칙이라든지 예. 지금 우리 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어떤 기본권 차원에서 어떤 불구속 상태에서 어떤 재판을 보장하는 거라든지 특히 어떤 건강상의 어떤 문제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당뇨로 인해서 이런 어떤 눈 관련해서 굉장히 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보석의 어떤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영남 위원님. 네. 보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이번에 그 청구한 보석은 이른바 병보석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픈 데가 많아서 아파서 수감 생활을 하기가 힘드니까 불구속으로 풀어달라는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한 보석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석 신문은 중계를 불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 상태나 개인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와 관련한 진술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중계를 불허하도록 재판부에서 결정한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건강상의 이유로 든 게 다 만성 질환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뇨병 그리고 당뇨로 인한 여러 가지 다른 그 합병 증세인데, 보통 병보석으로 구속되어 있던 수감자를 풀어줄 때는 급성으로 진행되는 질환, 특히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예. 당뇨같이 만성 질환이고 그냥 꾸준한 관리로 되는,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약을 복용하거나 뭐 인슐린 주사를 맞잖아요. 그리고 이게 특히 제2형 당뇨라고 하는 성인 당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금주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유로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은 아주 극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극히 낮다. 하나만 절차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만약에 인용이 되면 보석금을 내면 당일도 그냥 석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석 신문을 한다고 해서 예.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바로 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예. 그러니까 보석 신문과 관련해서 묻고 답하고 왜 보석을 신청했는지 그리고 주장하는 바가 뭔지를 하고, 보석 신문 기일은 보통 하루에 끝내고 예. 결정은 나중에 한참 후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다만 보석 허가 결정이 나면 거기에 조건으로 붙은 뭐 보석 증거금을 납부하라든지 아니면 증권으로 끊어서 납부하라든지 그런 보석 허가에 붙은 조건만 이행을 하면 석방 절차가 진행이 되죠. 예. 만성 질환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급하게 지금 막 당장 병원에 옮겨서 뭐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석이 인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라고 김영남 의원께서 전망을 하셨습니다. 김유중 의원님, 어제 외환 혐의로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나와서 조사받으라라고 했는데 어제 불응했고요. 그래서 오는 30일 이때 다시 나와라라고 소환 통보를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교도관을 통해서 직접 전달했다라고까지 내란 특검이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거 불응하면 형사소송 검토하겠다라고까지 밝혔거든요. 하지만 글쎄요, 나올 가능성, 내일 재판은 보석 신문이 껴있으니까 나온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서. 예, 바로 그 점 때문에 예. 응당 피고인이 그 수사 받고 재판 참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 법기술만 부린다. 정말 너무 바라보기 부끄러운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라서 더욱 참담하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내일 그 보석신문 기일인데 만약에 30일 날 지금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예. 그 사이에 보석 결정 여부에 따라서 또 행태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석해주면 재판도 열심히 나가고 특검 조사에도 열심히 할게, 이렇게 지금 전제를 깔아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이에 뭐 그 보석 여부에 대해서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한 뭐 3, 4일 사이에. 그런데 허가 안 날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또 건강 상태에도 오히려 바깥에 있을 때보다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게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봐요. 예, 금주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금주.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예. 또 그 내부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은 그 안에도 의사가 있고, 또 급하게 김건희 씨처럼 전자발찌 차고서라도 바깥에 병원 활용할 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맹장이 터지거나 지금 이런 급박한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허가 날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또 본인이 전제를 깔아놨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나가겠다라고 예. 또 버틸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나는 최소 무기징역인데 그냥 뭐 자포자기 심정으로 정치 투쟁에 돌입한 게 아닌가, 예나 지금이나. 예. 뭐 그렇게 저는 추정합니다. 예. 선택적인 출석을 한다라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정강진 의원님.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 조사에는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특검이 위헌 요지가 있다라고 해서 위헌 소원 심판을 제시했고 헌법재판소가 정식으로 이것을 전원 합의에 심리 처리하기로 했거든요. 그 위헌성이 있다고 얘기한 것은 과거에도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여러 가지 특검법들이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진 사람들이 관여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었고 지금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게 될 텐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본인이 제기한 소송도 있고 하니까 특검에는 계속 나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근데 한 입으로 두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보석 신청을 했을 때 보석을 허가해 주면 특검 조사에도 나가고 재판에도 나가겠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이제 위헌 청구해 놓은 것과 무관하게 일단 풀어만 주면 난 나가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본인이 그냥 얼마 전에 했던 얘기도 또 뒤집는 그런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아마 더 비난받겠죠. 선택적인 출석인지 또는 정말 위헌 시비를 가리고 싶어서인지 또는 위헌 시비를 가리는 그 법적 제도를 통해서 이게 법기술을 활용한 것인지 국민들이 판단을 또 각자 하고 계십니다. 어제 첫 재판에 출석했던 김건희 씨의 모습 어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손을 모으고 법정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 번호가 적혀 있고요.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김상민 전 검사 관련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서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4시간 반 만에 조사는 끝났고요. 실제 조사를 받은 시간은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정강진 의원님, 출석은 성실히 하는 것 같은데 진술은 거부하고 있어요. 어떤 전략입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출석했을 때 가서 본인이 무고하다 지금 특검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 반박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변호인단의 전략적인 조언을 청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과거에 본인이 이렇게 특검 측에서 주장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객관적 사실들로 김건희 여사가 얘기했던 것들이 거짓이었다라는 게 드러난 게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희건설로부터 목걸이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맨 마지막에 구속심사 받을 때도 그래서 목걸이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도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바로 직후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를 줬다는 자수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요. 그 목걸이가 모조품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진품이 나온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특검 조사에서 응하는 것들이 자신이 얘기했던 것들이 다시 거짓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었어서 이것들에 대한 경계심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여론전도 경계한다고 봐야겠죠. 자신이 얘기한 것들이 다 특검을 통해서 뭐 생중계다다시피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본인 재판에 전혀 도움이 될 것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민 참여 재판을 희망하느냐라고 했을 때도 희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겠죠. 말씀하신 전제는 김건희 씨 입장에서 좀 감출 게 아직은 많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들으니까 더 이해가 되는 말씀이긴 한데요. 김영남 위원님, 특검이 김건희 씨를 뇌물죄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것은 지난번에 잠깐 짚긴 했지만 윤 전 대통령, 공무원이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보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한 거다. 그럼 이 사안에서 보면 이우한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씨 측이 받아서 이걸 가지고 굉장히 그냥 제가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편이 윤 전 대통령에게 나 이거 받았다. 이 사람한테 우리 인사적으로 혜택을 주자.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명백히 형식적으로는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지 대통령의 영부인은 없죠. 근데 지난 정부에서는 뭐 사실상 대통령의 영부인이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사건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의 영부인은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뇌물죄라는 것은 공무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직무 범위 내에서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뇌물죄로 수사한다는 건 당연히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공모를 전제로 한
범죄 혐의인 것이죠. 근데 이 이우한 화백의 작품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제기가 될 겁니다. 아, 이 어떤 부분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뇌물죄는 뭐 공모관계만 인정된다고 하면 더군다나 뭐 국정원장 특보로도 보내줬으니까 뇌물죄는 인정이 될 것 같은데 이 뇌물죄의 액수에 따라서 그냥 일반적인 뇌물죄냐 아니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냐가 달라지거든요. 예. 근데 적어도 3천만 원 이상이 돼야 특가법 뇌물이 되고 지금 1억 2천만 원 내지는 1억 4천만 원 상당의 그림이라고 하니까 특가법 뇌물상에도 가장 형량이 높은 1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진품이냐 위작이냐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예. 만약에 위작이 맞다고 하면 근데 감정 결과 진품이라는 감정 결과도 있으니까 위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약 위작이라고 하면 이 재산적인 가치를 얼마로 봐야 되냐. 네. 이게 1억 원 이상 돼야 적어도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재판 과정에서도 이걸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재판을 받는 김건희 또는 윤석열 피고인 측은 이거 가짜라고 끝까지 주장을 할 거고 예. 검찰 측은 최초의 감정 결과 이게 진품으로 감정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다라는 주장을 끝까지 할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그 두 기관이 감정을 했는데 한 기관은 가품, 한 기관은 진품으로 감정 결과를 특검에 전달한 바가 있고요. 다만 김상민 검사가 뭐 대만 쪽을 통해서 이렇게 뭐 구매한 금액 자체는 또 뭐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1억 원 이상을 주고 산 거죠. 그걸로 보면 또 그 가치를 전달했다는 걸로 이렇게 알고 받았다면 1억 원 이상이라는 걸 그 값어치라는 걸 알고 받았다면 글쎄 어떻게 좀 판단이 그러니까 달라질지 이게 모르겠습니다. 참 법률적으로 재밌는데 예.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어떤 인식의 범위에서는 다 이 그림은 1억 원 이상짜리로 알고 주고 받았어요. 예. 근데 실제로는 이게 만약에 가품이라고 하면 1억까지는 가짜 그림이라면 1억까지는 안 가겠죠. 그러니까 예. 나중에 법률적으로 참 논문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건은. 하나의 좀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못지않게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역시 김건희 씨의 측근이라고 분류된 인물입니다. 이 김승희 전 의전 비서관의 자녀가 폭력 혐의자가 됐는데 이걸 무마하려고 뭐 당시 교육부 차관에게까지 김건희 씨가 연락을 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른바 학교 폭력 무마 의혹입니다. 홍석준 네. 의원님, 당시 학폭위 간사를 맡았던 장학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시청자들 입장에서 보면 와 온갖 것에 다 김건희 씨가 관여했네라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 대해서는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사실은 좀 인민 재판식 어떤 마녀 사냥으로 저는 흐르는 어떤 그런 어떤 어떤 경향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어떤 뭐 이런 어떤 인지 수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새로운 사건을 수사를 하는데 이런 학폭 무마 의혹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정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에 대해서 뭐 전화를 했다는 거 예. 이것만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정상윤 차관을 알고 있지만 뭐 정상윤 차관도 과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또 그런 어떤 친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한 것인데 과연 이것이 이제 학폭 무마 의혹으로 이제 입증이 되려면 여러 가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김상민 검사의 그 이완 그 화백의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완 화백의 그 작품을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김건희 여사 오빠였던 청탁에 의해서 대만에서 김상민 검사가 본인이 하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오빠에게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뇌물이 입증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관계, 특히 예. 구체적인 어떤 그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편의 내지는 인사상의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은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당시 어떤 공천에서
당시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 어떤 총괄을 하는 어떤 비대위원장 입장이고 결과적으로 또 공천에서 또 탈락한 입장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국정원의 어떤 뭐 특보를 받은 그런 것까지 또 연결해서 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 굉장히 입증을 하려면 건너가고 뭐 해야 될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일단 홍석준 의원은 인민재판 성격이다라고 특검 수사를 지금 비판하셨거든요. 그냥 혐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하고 재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김건희 특검이 16개 혐의가 있었습니다만 갈수록 늘어날 거예요. 저는 뭐 몇 년 걸려야 될 재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혐의에 대해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폭 무마 의혹으로 돌아가면요. 예. 저는 이 부분 꼭 할 얘기가 있는데 특히 지금 이 김승희 씨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지금 학생을 대상으로 화장실에서 리코더 등등으로 막 폭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애초에 가장 중요한 건 강제 전학시키는 게 그 수순이죠. 그런데 출석 정지 열흘 정도 하고 그때 당시 김승희 씨 아내가 그 프로필 사진을 교체해서 내 뒷배가 있어 이런 취지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김건희 씨가 교육부 차관하고 뭐 8분인지 9분인지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강제 전화가 아니고 그냥 반만 바꾸는 걸로 최종 결론이 난 겁니다. 이 사건이. 예. 그러면 이 학생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성인이 되어서도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장담컨대 굉장한 폭행이 가해졌던 걸로 보도가 됐었고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역점 사업이 뭐였습니까? 마음 건강 사업에 막 예산 쏟아붓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정신건강 정책혁신위원회 예. 이거를 발족식을 했어요. 거기에 발족식 하는데 2억 좀 넘게 투자하고 그냥 발족만 하고 끝났거든요. 예. 그리고 마포대교에서 여러분 다 기억나시잖아요. 무슨 마포대교 대통령이냐 이래가지고 손 가리키면서 그것도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직접 나섰다 막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병 주고 약 줄 결심을 한 거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이 학폭을 무마할 전화를 차관에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이건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봅니다. 예. 삼라만상에 안 끼어드는 곳 없이 다 끼어들어서 심지어는 학폭까지 무마시키려고 했던 또 본인의 대통령실의 비서관을 그 보호한다는 그런 명분 하에 이런 일까지 저질렀다면 정말 이건 용서할 수 없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 김 예. 학폭 무마 의혹은 사실은 어떤 뇌물죄보다 입증이 쉬워요. 예. 이게 마녀사냥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교사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의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라고 여태까지 봤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를 범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직권남용죄는 본인의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예. 일단 대통령의 영부인은 남용할 수 있는 직권이 없다고 우리나라는 해석을 해왔거든요. 다만 자격이 없더라도 다른 직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범죄를 행하도록 교사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거는 공무원 자격이 필요 없어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조사 결과 교육부 차관에게 장시간 통화를 해서 뭐 장학사나 뭐 하여튼 그 계통을 통해서 이 학폭이 강제 전학이나 다른 조치 없이 잘 처리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면 예. 그 전화를 받고 그 일이 순차적으로 행해졌다고 하면 적어도 직권남용죄가 범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전화를 걸어서 그런 내용으로 부탁을 하던 강압적으로 지시를 한 당시 대통령의 영부인은 직권남용죄의 교사범이 되는 거죠. 예. 이건 마녀사냥이 아니에요. 그냥 뭐 명백한 범죄 혐의인 것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장학사도 조사했을 거고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도 조사를 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이 사건을 무마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유하게 풀어보려고 한 메시지를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전달하려고 했었는지 장상윤 차관 조사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또 그 장상윤 차관은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그런 요청을 했더라면 실제 일선 장학사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런 그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그 대중들에게 굉장히 많은 과도한 비판 받는 거 이런 거 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물론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뭐 유죄라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다만 앞서 제가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린 것 중에 김건희 씨가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 48초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아니고요. 대통령의 부인이 교육부 차관과 8분 넘게 통화를 왜 했을까라는 의문은 국민들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백다 앵커 불러보겠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요. 귀가하는 장면도 언론 보도에서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먼저 좀 보시죠. 하나하나 빠지지 맞다고 않고 생각하셨나요? 모든 위법성에 대해서 인지를 혹시 상세하게 다 하셨다거나. 말씀드렸습니다. 포고령은 언제쯤 하셨어요? 상세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비켜줘야지 내가 가지.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게 카메라를 저래 하면 보이지 않잖아. 우리 검사 파견 지시하시고 나서 이행된 거 관련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나요? 심우정 총장이 눈이 안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 정말 고약하네. 검찰국에서 지시를 하신 것까지는 맞다는 거잖아요. 국민들 앞에서도 한 말씀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물어보세요. 나는 상세하게 부사한 분들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JTBC 취재 결과 박 전 장관이 조사를 마치고 보통 조서에 서명 날인을 하는데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서명 날인 안 한 조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박 전 장관 측이 영상 녹화 조사가 진행된 만큼 이 녹취서를 조서로 가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특검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서명 날인 안 하고 귀가한 거다라고 반박을 했다고 하네요. 김영남 위원님, 네. 저는 이거 잘 몰랐거든요. 모든 피해자 조사받으면 서명 날인하거나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뭐 가끔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피의자가 서명 날인을 거부한 그 피의자 신문 조서는 사실은 그거 자체로는 증거 능력이 없고 보통 참여한 수사관이 수사 보고 내용으로 왜 피의자의 서명 날인이 조서에 누락됐는지를 기재하고 그 수사 보고 뒤에 첨부 자료로 편철을 해서 수사 기록에 넣죠. 예. 하지만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고 다만 수사 보고를 통해서 어떠한 경위나 이유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서명 날인이 누락됐는지를 수사 기록에 편철해 놓고 뭐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영상 녹화를 동의를 했다면 예. 영상 녹화한 그 동영상 파일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CD나 이렇게 해서 첨부를 하는데 박성재 전 장관은 그걸 녹취록으로 다 풀어서 그걸 써라 뭐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되게 귀찮게 하는데요. 예. 이게 나중에 문제될 소지는 없을까요? 문제될 소지는 없죠. 그리고 예.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그전에는 이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됐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도 이제 피의자가 이제 부정을 한다든지 법정에서 반박을 하면 증거 조서 능력이 좀 부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영상 자료를 가름을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이런 어떤 그 증거 관련돼서는 뭐 전혀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박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서 하나만 짚어보고 백다 앵커 불러볼게요. 박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요한 건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에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중에서 교정 업무, 계엄 직후에 뭐 출입국 본부장, 교정본부장, 검찰총장과 연쇄적으로 통화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 계엄을 도우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체포해서 다 가두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 의혹을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통화가 아니었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포고령 위반자 뭐 이런. 그렇습니다. 예. 뭐 영연백도 등장하고 그랬는데 다 사그리 체포에다가 지금 가두려고 했던 것인가? 왜냐하면은
실제로 한예종 같은 경우에는 과거 안기부터였는데 학생들 다 미리 다 그 귀가 조치시키고 비우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어떻게 사용하려고 했던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장, 출입국 본부장, 교정본부장, 검찰총장 이렇게 연쇄적으로 계엄 직후에 통화한 것이 통상적인 업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고지 듣기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 이 네 사람과 연쇄적으로 통화하는 경우가 늘 있는 일이라는 것인지 어느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것인지 통상이라는 것은 빈번한 일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수금 아침 회의하듯이 이를테면.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면 이건 분명히 우리가 의심한 바대로 계엄에 뭔가 그 추후에 조치를 취하기 위한 예. 수순으로 이렇게 통화를 했던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근데 이때 그 계엄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포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엄이 선포되면 이런 정도의 치안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계엄 시에는 그런 것들이 통상 절차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내란죄와 같은 경우에는 잘 알지 못하고 부하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는데 예.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뭐 좀 혐의가 그 규명된다면 부하 수행과 같은 재판을 받게 되는 일까지 있지 않을까 뭐 예상해 봅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인물인데. 그럼요. 예. 법무부 장관이 그거를 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비상계엄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그거 자체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언론사의 그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그 법무부 내에서 열린 회의 때 법무부 소속 국장이 아마도 이제 검찰국장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헌성 검토를 받자라는 제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박성재 장관이 그때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구나 법률가든 아니면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12월 3일의 비상계엄의 위헌성은 뭐 충분히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박성재 장관은 아예 그거에 대한 검토를 받자는 제의까지 거절할 정도로 뭐랄까요. 제가 보기엔 부하 뇌동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주요 임무 종사자의 혐의가 훨씬 짙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것으로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박성재 장관도 그 비슷한 혐의로 아마 구속영장 청구되고 기소되는 수순으로 예.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박성재 뺄게요. 법무부 장관이 법을 예.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 부하 수행자가 아니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그 방어 전략을 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12월 3일 저도 뭐 그때 중계방송 때문에 현장 갔는데 국회 앞에 모였던 시민들은 다 이게 잘못된 거라고 다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과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몰랐을지 글쎄요. 수사로 밝혀질 것 같습니다. 백다 앵커가 오래 기다리는데요. 백 앵커 불러보겠습니다. 브리핑 전해주시죠. 그건 단순히 개인적 의견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직에 대한 반란을 유도하는 것이죠. 엄정하게 기강을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당부를 건넨 사람, 다름 아닌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추 의원이 엄정한 기강이 필요하다고 한 조직, 바로 검찰인데요. 검찰을 지우는 건 검찰개혁의 오점. 법사위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자마자 나온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입장문을 반란 유도로 본 겁니다.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력해갖고 온전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만석 차장의 해당 발언은 저도 뭐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어떠한 조치가 적절한지는 지금 연구해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언급한 가운데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 조직법,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예, 현재 검찰 조직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어제 한 이 시간쯤입니다. 검찰 개혁의 오점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또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어느 정도 조치까지 할 수 있다 또는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어떤 조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 내부에서의 어떤 이 검찰 개혁안에 대한 반응이 문재인 정부 때 좀 격렬하게 저항했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다들은 수용, 체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최후의 그냥 악소리 한번 내본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제만이 아니라 9월 8일 날도 이미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헌법에 명시된 이 검찰이라는 이 단어가 법률에 의해서 지금 개명될 위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날 또 동시에 이 모든 것은 검찰 잘못해서 기인한 것이다. 라고 또 반성하는 목소리도 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입으로만 그냥 반성한 것이고 어떤 대안이나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이 없다는 것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냥 이제 수용으로 가는 과정인데 돌이킬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물길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간 유예 기간 동안에 그냥 의견들을 잘 반영하고 또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으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도 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부의 불만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총장 대행이 그냥 한마디 던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성호 장관이 뭐 어디까지 이거를 판단해서 이게 검찰 전체가 반기를 든 것이냐라고 판단을 할지 아니면 그냥 대표에서 그냥 약간의 저항을 한 것이냐라고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조치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최후의 악소리일 것이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예, 뭐 지금 검찰에서 내부적인 어떤 우려는 당연히 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입틀막 하는 거 아니냐. 표현의 자유 내지는 또 검찰 내부 어떤 종사자들의 지극히 당연한 우려까지도 막고자 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지금 많은 국민들과 관련된 어떤 전문가들이 지금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과연 이런 어떤 보안 조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위헌 어떤 여부는 어떻게 또 돌파할 것인지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난 다음에 공수처과 중수청으로 됐을 때 과연 지금 약 한 2,000명 이상이나 되는 검사들이 어떻게 배치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제 많은 어떤 문제점과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내부에 지금 이제 사실상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노만석 대행의 어떤 우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질타를 하고 또 법무부 장관도 뭐 어떤 마음으로 뭐 직전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누르려고만 한다는 것은 저는 지극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어떤 그 검찰 개혁이란 미명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최소한 어떤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내부에 있는 검찰들의 구성원들과 정말 허심탄회한 이런 어떤 의사소통이 더 필요한 시점인데 이것을 그냥 뭐 딱 그 목표대로 어떤 시간대로 그냥 검찰청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속도전 군사작전 하듯이 하는 것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사법 역사, 사법 제도를 왜곡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국민들에게도 많은 어떤 피해가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연 서둘러서 누구에게 이득이 가느냐 이런 참 의문이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어제 정성호 장관이 이 노만석 대행의 입장문에 대해서 개인적 소견이다라고 평가는 하긴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 소견일까요? 아니 어느 공직자든 다 개인이죠. 뭐 법인이 공직자에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근데 개인이지만 어떤 공직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는 메시지는 특히 그 어떤 조직의 수장일 때는 그 조직의 목소리로 받아들이는 건데 문제의 핵심은 검찰이 수사권을 계속 갖느냐 아니면 수사권은 없고 기소 여부만 결정하게 되느냐. 저는 이거는 헌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입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인데 다만 문제의 핵심은 우리 헌법에 보면 검찰이라는 단어가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검사라는 단어는
영장 청구권 등과 관련해서 등장을 합니다만 검찰은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에 심의를 요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헌법상에. 근데 지금 정부조직법의 내용을 보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검찰청일 때는 그 수장이 검찰총장일 수가 있는데 예. 공소청으로 바뀌면 공소청의 수장은 통상 공소청장이 되는 게 맞겠죠. 예. 조직의 이름은 공소청으로 바뀌었는데 그 수장은 검찰총장으로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헌법에 등장하는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헌법과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법률적 문제가 분명히 남을 수 있거든요. 예. 그거는 앞으로도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만석 그 대검 차장의 이야기는 어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 개시권 등을 없애는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는 예. 검찰을 헌법에서 지우는 것이 오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헌법의 명문의 규정, 검찰총장의 임명에 관한 헌법의 규정상 등장하는 검찰이 없어지고 공소청으로 바뀌는 거에 대한 문제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네. 왜 어제 오후 이 시점에 저 입장문을 냈을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당장 정부 조직 개편이 가시화됐고 예.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둔다고는 하지만 노대행으로서는 어쨌든 검찰을 존치시켜야겠다는 그 검찰의 수장으로서의 사명감, 의무감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1년간 있을 여론전을 뭐 대비하는 차원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들을 많이 내고 계신 것 같아요. 또 검찰을 이번 헌법 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검수완박이 2021년에 있었을 때 이 검수완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었고 그게 당사자 적격성에서는 당사자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논의가 이제 본격화됐을 때는 그런 헌법 소원의 문제도 남아 있어서 아예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안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담아서 검찰청과 관련한 내용도 함께 담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떤가. 그 과정에서 검찰과 또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앞으로 1년 동안 뭐 강론을 또 조정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와 사법부 사이의 긴장감도 역시 여전한데요. 대법원장 청문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신임 법관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유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새 상황이 상황인지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강조한 것에 또 많이 관심이 쏠렸습니다. 김유정 위원님, 이거 지금 정치 상황을 좀 의식한 걸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예. 세종대왕 언급한 것도 그렇고 오늘 지금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언급한 거에 대해서도 예. 저희가 뭐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판의 독립 이 얘기 방금 저희가 들은 얘기뿐만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보니까 개개인의 어떤 신중하고 정제된 처신과 그런 언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예. 그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한번 보면 어제 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의장 만나서도 뭐 사법개혁에 대한 의견 전달하면서 의장이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결자 해제해야 된다. 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절제되고 어떤 그런 처신이 필요한 대목이 바로 우리가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요구하는 대목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감사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공수처 수사 결과 지켜보겠다고 하고 있어요.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런 불신이 하나 있는 것이고 구속 취소권에 대해서도 그 이후로 어떤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거를 딱 한시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적용한 그것에 대해서 그 처신에 대해서는 국민이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처신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재판 독립, 헌법에 기초한 어떤 그런 거 다 중요합니다만은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본인이 당신이 했던 그 이야기 재판관의 어떤 처신, 언행 이런 것들이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어야만 사법부 독립도 명분이 선다라는 그 얘기도 오히려 그 지금 사법부가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씀 본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여서 저는 후자 쪽에 오히려 훨씬 중요한 얘기를 전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앞에 부분만 지금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차제에 결자 해지를 요구한 국회의장의 그 얘기를 전격으로 수용을 해서 네. 전적으로 지난번에 입장문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그냥 사인회동 없었어요. 그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일련의 이런 상황 속에서 사법부실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야말로 결자 해지할 방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풀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홍석준 의원님 네. 입장을 낼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입장을 내라 하는데 뭘 입장을 더 내죠? 그 이제 사인 해동에 대해서 그럼 시시콜콜 그런 것이 없다는 그런 어떤 입장은 낼 것인지 오히려 간단하게 내는 것이 맞지 오히려 더 가면은 그 반발한다는 그런 어떤 입장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지금 민주당께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왜 빨리 했느냐 이런 건데 사실 그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제 취지의 어떤 파기환송을 한 것이 아니라 11대 2로 당시에 대법관들이 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그 민주당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흔들면서 지금 더 나아가서는 뭐 재벌하는 이름으로까지 해서 지금 흔들고 있고 또 뭐 청문회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 크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 분립이라든지 법치주의 어떤 에 있어서 뭐 좋을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만약에 청문회를 강행하게 된다면은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게 그 부메랑과 후폭풍이 더 클 것이다. 지난번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된 청문회를 했는데도 당시에 박상용 검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발적으로 대북 송금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이제 보고를 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국정원 문건도 이렇게 본인이 이제 알게 됐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오히려 역효과를 저는 상당히 이제 발생했다 보는데 저는 이 청문회가 지금 민주당의 어떤 지도부와는 별개로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일부 민주당의 어떤 강성 법사위원들이 지금 주도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조금 불편해하는 그런 어떤 기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맥락일까요? 김영진 민주당 의원 뭐 친명이라고 알려져 있죠.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해서 약간 급발진한 것 아닌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청문회 개최하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김영진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대표적으로 이른바 레드팀이라고 하죠. 예. 이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의원의 뭐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그런 취지에서 민주당 지금 많은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의 필요성과는 조금 다른 각도의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뭐 당내 분란으로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고 다만 그만큼 건강하다. 무조건 뭐 결론 내리면 그쪽으로 한쪽으로만 달려가는 게 아니고 당내에 이런저런 이견이 존재하고 뭐 다른 걱정을 하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취지에서 오히려 건전한 건전한 정당 문화 예. 뭐 그런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의견이 존중받는 문화다. 정광재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 지금 현역 의원이 166명이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사실에 반갑고 김영진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직 김영진 의원 한 사람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아쉽습니다. 김영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레드팀을 자처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브레이크를 걸고 세간의 비판적인 여론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죠. 예. 저는 그 역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그 레드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게 진짜 민주정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지금 한 명밖에 없지만 이런 의원들이 50명, 100명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는 30일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리는데 과연 출석할지 또 그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법정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이 공판 전 과정 중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됩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외치고 있습니다. 복잡한 전국 대표적인 보수 논객 조갑제닷컴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법원이 내일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사건 공판 녹화를 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라고 허용을 했습니다. 허용할 것 예상하셨습니까? 아니 뭐 특검법에 허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걸 허가한 건데 저는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12.3 비상계엄은 우리 역사상 아주 특이한 사건입니다. 예. 제가 지난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4차례 쿠데타를 다 취재해가지고 각각 책을 하나 쓴 사람인데 5.16, 그다음에 유신선포, 12.12 군사변란, 그리고 이 12.3 비상계엄인데 다 성공, 요 앞에 3번은 다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건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격이 진리 쿠데타였어요. 그런 점에서는 1971년 10월의 유신선포와 같습니다. 그런데 진리 쿠데타는 실패하는 예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근데 실패를 했어요. 그게 특이점이고 또 하나 특이점이 있어요. 처음으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군대가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그 앞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국회가 중앙선관위에 들어갔어요.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이 너무나 엄중하고 더구나 우리나라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한 나라입니다. 소급 입법을 해가지고 5.18 특별법이 그거죠. 그런데 실패한 쿠데타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점도 또 특이해요. 지금 국민의힘을 또 비판적으로 바라보신 것 같은데 어제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김건희 씨가 전직 영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속 상태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 모습이 또 공판 시작 전까지는 촬영이 공개가 됐고요. 어제 그 모습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후세는 그 모습도 근현대사에서 배울 것 같아요. 그것은 윤석열 정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이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동정권이니까 공동으로 잘못을 했고 책임도 공동으로 지니까 지금 동시 구속, 동시 재판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 정권이었고 공동 잘못을 해서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요. 오늘 오전에 대전의 한 시장을 방문해서 시민들이 싸우지 말라 이렇게 뭐 조언을 했더니 안 싸우고 어떻게 이기냐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뭐 대여투쟁, 동대구역에 많은 뭐 국민의힘 당원들이 모이기도 했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투쟁이 누구를 위한 투쟁이죠? 저는 장동혁, 그다음에 극우 세력이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세력이 투쟁한 대상은 공화국을 상대로 한 투쟁입니다. 제가 공화국이라고 하면 헌법입니다. 그리고 헌법기관이죠. 그리고 법과 어떤 사실이죠. 그걸 상대로 줄기차게 투쟁을 한 거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한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그럼 지금 말한 투쟁의 정체가 뭡니까? 어디로 향하는 투쟁입니까? 그날 장면을 보면 스톱 더 스틸, 또 윤 어게인 이런 깃발이 등장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치는 깃발.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런 거 금지된다라고 했다지만 일부 당원들이 가지고 왔거든요. 아, 그런 모임에 가면 그걸 들고 올 수밖에 없는데 예. 그걸로 해가지고 이 장외 집회의 효과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예. 특히 스탑 더 스틸은 한국인이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될 어떻게 보면 사대주의적 노예 근성의 표현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은 표도덕 국가라는 것 아닙니까? 그걸 영어로 써가지고 세계 만방에 퍼뜨리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당권이 스탑 더 스틸 세력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 서로 자백한 셈인데 예. 더구나 스탑 더 스틸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찰리 커커라는 사람이 피살되었다고 해가지고 예. 그 사람을 추모하니까 트럼프 대통령까지 그걸 인용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좀 창피한 이야기죠. 예. 그럼 그 동대구역 집회 뭐 언론 보도로 뭐 사진이나 영상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아. 예, 그런 장외 집회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장외 집회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여러 가지 자유가 제약됐을 때 정치인들이 할 수 없이 바깥으로 나가고 예. 그렇게 되면 상방이 충돌하고 해서 그 힘이 결국 역사를 바꿨어요. 지금은 장외 집회 하는데 무슨 그게 투쟁입니까? 아, 예. 뭐 위험 부담이 없잖아요. 아무 실효성이 없는 행동이다. 지금은 논리로 싸우고 법으로 싸워야지. 예.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뭐 신청을 했다가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는 면회하겠다라는 뭐 전당대회 때 그런 약속을 철회하진 않았습니다. 면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면회를 한다면 그 장면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저희가? 그 뭐 윤어게인 세력이라는 것을 예. 사진 한 장으로 다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예. 예. 면회해서는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잡혀 있는 부분이 윤석열 씨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예. 그보다 더 큰 거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풀지 않으면은 예. 뭘 하더라도 논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예. 윤석열 씨를 비호한다는 것은 헌법 파괴를 비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호한다는 것은 공정한 선거에 대해서 불복한다는 뜻입니다. 부정선거도 나쁘지만은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뒤집어 씌우는 것도 그 못지않게 나쁜 거죠. 예. 그렇게 해놓고 누구를 공격을 합니까?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니까 누구보다 헌법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일 텐데 그럼 지금 뭐 무대에서 또는 장외투쟁에서 마이크에 대고 뭐 이재명 대통령 내려와야 된다라고 외치는 건 본심이 아니라 결국은 뭐 전당대회 때 표심 이걸 그냥 반영한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사람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 선포가 그게 헌법 파괴가 아니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저는 정반대라고 봅니다. 아. 그것은 자기 지지층을 그것도 지지층 중에서 아주 극단적인 지지층을 향한 것이고 예. 내년 선거를 위한 것인데 이게 다 계산에 안 맞아가지고 저는 역효과가 날 거라고 봅니다. 본인 내심과 또 본인이 공부했던 상식과는 반하는 말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아니 정치는 다 뭐 그런 면이 있지만은 특히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예. 부정선거 음모론이 황당무계한 거라는 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당하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면은 쫓아내야 된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을 국회로 모시고 와가지고 무슨 스승처럼 모시고 하는 이런 바람에 국민의힘은 영혼이 어떻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국회에서 아마 필리버스터 오늘 뭐 곧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앞서 뭐 다른 지금 법안 처리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적으로 지금 열세니까 필리버스터, 장외투쟁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뭐 이런 입장인데 이게 최선의 선택일까요? 또는 어떤 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피력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대의 멸친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큰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 친한 사람부터 내쫓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대의 멸측. 멸친.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폭주하는 민주당과 싸우려면은 자신 주변부터 정비를 해가지고 예.
극우 세력, 컬트 세력과 단절한 다음에 공격을 해야 되는데 물론 아주 애처로운 면은 있어요. 그리고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상당히 무리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또 잘못했다고 보기도 힘들어요. 예.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필리버스터하고 장외 집회하니까 국민들한테 울림이 없다는 상황이죠. 예. 대의 멸친. 그중에 친은 극우 세력이나 컬트 세력이 그렇죠. 되겠군요. 그러면 컬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그 말씀하신 컬트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통일교 관계자 간의 어떤 유착 의혹, 지금 이제 특검이 수사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이어서 윤 전 대통령으로 수사는 향하고 있습니다. 뭐 건진법사, 권성동 의원, 한학자 총재 구속까지 해서 점점 국민의힘을 향해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예를 들어서 당원 명부 압수수색 같은 것도 극렬히 저항하고 이랬단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이 수사에 협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이 중대한 사안이 지금 걸려 있어요. 예. 요사이 저는 이 헌법 전문을 가지고 다닙니다. 아, 예. 여기 헌법 20조에 보면은 1.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 대목이 지금 이번 통일교와의 유착에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교 분리. 처음입니다. 예. 우리나라 정치에서 또는 수사를 통해서 헌법 제20조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게 처음이에요. 예. 그런 점에서 이번 이 사안은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하는 건데 정교 분리라는 것은 1517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에서 수백 년 동안 전쟁하고 막 암살하고 정권이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예. 확립된 원칙이거든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통일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교단체와 이렇게 엮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이 사안을 통해서 하나의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종교와 정치의 영역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 왕자가 적힌 관봉권, 뭐 한학자 예, 총재가 비단으로 잘 싸서 5천만 원 관봉권을 전달했다. 이게 뭐 윤 전 대통령에게 간 것이라는 지금까지 의혹 상황이긴 하지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개입 또는 사전 인지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지금 뭐 그 정보가 적혀 있는 띠지가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수사가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겠는데 예. 크게 보면 합리적 의심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합리적 의심입니다. 예.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합리적 의심. 예. 그게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되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는 나는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어떤 유착 의혹의 실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보십니까? 더 큰 어떤 빙산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전당대회에서 예. 어떤 표를 모으는 과정에서 벌어졌고, 예. 예. 근데 뭐 당원 명부에 한 12만 명 정도가 지금 확인되고 있다는데, 예. 그 사람 그 숫자가 좀 글쎄요, 그건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12만 명이면 제 느낌은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12만 명, 그 이외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야기 들으면은 뭐 다른 종교단체 또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지금 투표하는 당원 숫자가 한 70만 명 안 됩니까, 그죠? 예. 그 중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이상하게 극우 쪽으로 가는 거, 그게 대구 경북의 지지뿐만 아니라 이런 결속력이 강한 종교단체의 지지와도 결합되어 있는 것 아니냐 예. 하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극우 컬트 두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컬트라고 하는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이게 컬트입니다. 예. 이것은 거의 종교적 확신이거든요. 여기에 또 이 불행하게도 기독교하고 이렇게 기독교 또는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보는 통일교 이쪽하고 자꾸 연결해서 예. 이야기하니까 국민의힘의 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대한민국 제1 보수 정당이라는 그 당의 뿌리가 흔들릴 만한 사안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 정도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거기에 찬반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예민한 문제인데 예. 국민의힘이 그런 정당 해산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조건들을 계속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아, 예. 예. 제일 극적인 예가 장동혁 대표를 뽑은 거죠. 아, 네. 윤어게인을 외치는 장동혁 대표를 뽑음으로써 정당 해산 공세에 무장 해제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아, 예. 스스로 정당 해산 주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국민의힘 스스로 가고 있다. 계속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반성 안 함으로써. 계속 쉽게 말하면 한동훈 노선으로 갔으면 돼요. 아, 예. 예.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2달 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용산 집무실에서 직접 만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혹시 연락이나 또는 추가 만남 제한 없으십니까? 예. 대선 전부터 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제 이런저런 조언을 또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선 전에 대표님께서 이재명 후보에게 걸었던 그 기대와 지금 100일이 지난 지금의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어느 정도 부응한다고 보세요? 아까 제가 조언이라고 했는데 그건 예. 조금 오해 소지가 있어가지고 예. 조언이 아니고 저는 좋은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래요. 예컨대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어가 망가졌는데 그 이유가 한자 교육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아, 예.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전 국민 회고록 서기 운동을 하자. 네. 이런 주장 정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외로워 보이기도 해요. 지금 국익을 챙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너무 지금 사법부 압박이 거칠게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여론과 언론의 비판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힘을 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일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저는 제일 잘한 게 청와대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의료 대란도 어느 정도 수습을 했고 R&D 예산을 늘렸고 많은 사람이 걱정했던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예. 점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외로워 보인다라고 그 비평하신 거에 대해 조금 더 여쭈면 지금 그 민주당과의 이견이 계속 좀 그 빈도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봅니다. 아, 예. 예를 들면 사법 개혁이나 이번에 대법원장 청문회 예. 왜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느냐,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느냐 자꾸 의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딱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예. 그럼 얻는 게 뭡니까? 오히려 이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과 당정의 관계는, 당대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좀 조정이 되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민주당의 골수 지지층 예. 사이에서 아마 상당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너무 나가는, 쉽게 말하면 한쪽은 정청래 대표가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 또 다른 쪽은 이 내란 특검 이런 걸 밀어붙여가지고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시켜 버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계속 좀 충돌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외교 얘기 하나 하면 예. 아마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뉴욕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직접 접견을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양국 이익에 부합해야 된다라고 이번 관세 협상에 대한 그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이게 뭐 한 490조 넘는 돈이라 그렇죠. 규모가 엄청 크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정부로서도 글쎄요. 뭐 좀 과한 말이라면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의 있던 뭐 강도 같은 이런 협상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어떻게 맞서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인데 그만큼 투자를 하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걸 또 공개적으로 이거는 내가 탄핵당할지도 모른다는 정도로 이야기한 거는 이것도 특이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배수진을 친 겁니다. 아, 예. 이 배수진이라는 것은 시한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에이펙 정상회담 하기 전에 여기서 어떤 타협안이 나와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배수진이라는 건 참 위험합니다. 배수진을 아무나 치는 게 아니고 전쟁에서 배수진을 쳐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실패하는 경우는 배수진을 친 군대가 단합이 안 돼가지고 분열이 생기고 하면은 버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신립이 창검대에서 배수진을 쳤다가 막 전멸해 버렸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가 성공하려면은 여야가 단합을 해야 되고 아, 예. 국민이 단합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을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사이에 3천 몇억 달러가 아니라 한미 관계의 근본을 놓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데는 그게 힘이 되는 거죠. 예. 생각보다 엄청난 어떤 외교적인 지금 현안이 달려 있는데 국내 정치는 좀 복잡하다 보니까 국내 정치가 좀 단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건 정리하겠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잘해야 되죠. 이 단합을 알겠습니다. 만들어내려면. 예. 더 여쭙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갑제닷컴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너 기름 너무 먹는 거 아니냐? 어쩔 건데? 기름 먹는 엔진대 불스 원샷으로 잡는다. 연비의 샷, 불스 원샷. 나이 떼고 생각해 볼까요? 나 이렇게 힘도 키우고, 나 이렇게 수익도 키우고 수익률도 좋고, 나 이렇게 새롭게 만나고, 나 이렇게 가족도 챙기고, 나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나이보다 중요한 건 나이니까. 나에게만 꼭 맞춘 은퇴 설계 솔루션, 나의 소울메이트 신한 소울메이트. 먹는 치질약 치센 다 이유가 있죠. 먹으니까 편하겠죠? 화장실 걱정도 쏙 들어가겠어요. 혈관 문제라잖아요. 그럼 약이죠. 그렇죠. 치센,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치센으로 그 차이를 경험해 보세요.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이 한창이던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뒷받침하는 증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 직전 국민의힘은 홍 전 차장 모습이 담긴 이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홍 전 차장이 증언해온 개업날 자신의 동선과 영상 속 동선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의 말은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였죠. 내란 특검이 당시 조태용 원장의 국정원이 국민의힘에 영상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전 모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출 요구를 받기도 전에 국정원이 알아서 준비를 해놓은 정황이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당시 국정원이 국민의힘의 정치 활동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혹여나 윤 전 대통령 파면을 막고 계엄 이전으로 되돌아가려고 시도한 것은 아닐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형 진짜 편해 보여요. 그치? 카리토 포트는 좋더라. 확실히 다르죠? 밤에도 안 깨고 아침이 완전 달라. 생약 성분으로 배뇨를 원활하게 안 깨고 덜 가고 시원하게 카리토 포트. 관리하길 잘했죠? 마음까지 시원해요. 얼른 일어나. 엄마 빨리 와. 이건가? 아 맞다. 엄마 바빠도 챙겨야지. 양치처럼 매일 꾸준히 소중한 치아를 위해 양치처럼 매일 꾸준히 롯데 자일리톨. KG에게는 보입니다. 더 큰 기회가 열리는 새로운 세상이,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KG. 꼭 그럴 필요 있어. 늘 새롭게 창조할 필요 있어. 필요에 답하다. 동원. 바로 이어질 JTBC 뉴스룸 예보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옥중 통치를 한 정황을 뉴스룸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당시 검찰이 접견 녹취를 달라고 하자 서울구치소장은 이게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그랬는지 잠시 후 이어지는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